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러시아의 그 아무르 가스 처리 단지가 있죠. GPP라고 하는데 가스 프로세싱 플랜트 약자입니다. 이것을 원래 계획대로 정상 추진된다 이렇게 공식 발표됐습니다. 특히 여기는 말이죠. 그 세계 헤륨 생산량 35% 정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매우 중요한 곳이죠. 여기서 관련 쟁점들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유크레인 전쟁에서 밀리는 그 푸틴이 그동안 중공한테 손을 내밀었는데 시진핑은 푸틴 손을 잡아주는 듯 놓아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 중공은 적당하게 푸틴하고 밥은 먹지만 푸틴이 달라는 것은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예? 푸틴의 궁박한 처지를 기회로 삼아서 기름하고 가스는 싸게 사지만은 정작 푸틴이 달라는 것은 줄 듯 하면서 결국 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공이 볼 때는 러시아는 러시아한테 얻을 것보다는 미국 등 서방에서 얻을 것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산수를 한 것 같고요. 중공은 러시아 없이도 잘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서방은 시장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미국 눈치 봐야 한다는 거고, 그래서 시진핑은 한국 눈치도 봐야 하고요. 일본 눈치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시진핑 저거 믿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남은 것은 거지 같은 꼬맹이지만 그래도 정은이 손이라도 잡아보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결과는 결국 푸틴 저거 무덤 파는 길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구글 지도에서 아무르 가스단지 위치 확인할 수 있고요. 극동 지역에 러시아 가스 처리 설비, 가스 프로세싱 플랜트가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가스 프로세싱 플랜트니까 여러 가지 가스, 아르고니가 이런 거 다 이제 처리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저기에서 대표적인 물건 두 개가 있는데 바로 메탄가스, 천연가스하고 헬륨가스입니다. 메탄은 지금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라고 하고요. 헬륨은 글로벌 시장 한 35%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2015년 10월경부터 총 127억 달러 투입을 해서 건설 중이었습니다. 설계 용량을 보면은 메탄은 한 42빌리언 큐빅미터가 됩니다. 연간. 그래서 21년에 두 개 라인을 먼저 가동을 시작을 했는데 21년 말 22년 초에 두 번 불도 나고 폭발 사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겪었지만은 하여튼 두 개 라인은 지금 가동 중이라는 것이고, 이번에 그 발표한 게 뭐냐, 24년 초에 두 개 라인 추가 더 가동 시작하고,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이 원래 계획이라는 것은 유크레인 전쟁 이후에 여기에 참여했던 서방 기업들이 다 철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전에 원래 계획했던 대로 25년까지 총 6개 라인 전부 가동해서 설계 용량 도달할 거다. 이렇게 가스프롬의 부사장이 타스 통신에게 발표를 했고요. 요거를 로이터가 인용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가스 그룹인 린데, 아주 유명한 회사죠. 이게 이제 원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유크레인 전쟁 나면서 러시아에서 전면 철수했죠. 그리고 린데가 러시아 안에 있던 모든 자산도 디베스팅, 인베스팅의 반대말 디베스팅 했다. 즉 매각하고 자금 다 회수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린데가 떠나도 아무르 GPP 프로젝트는 일정대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아주 러시아가 자신만만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가는 그 파이프라인 한번 보시죠. 그 파이프라인이 지도에 나와 있는데 저게 바로 더 파워 오브 시베리아, 시베리아의 힘, 이런 파이프라인입니다. 총 길이가 3,968km이고요. 용량은 연간 61 BCM을 저기서 보낼 수 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제 저 파이프 통해서 중공으로 가스 파이프를 보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전쟁 전에 유럽이 파이프 통해서 받은 러시아 가스가 연간 140 BCM 정도였으니까 파워 오브 시베리아 저 파이프라인이 어느 정도 용량인지
이제 그 감이 옵니다. 엄청난 용량입니다. 그래서 관련 문제로 또 그 기사 나온 게 사할린 가스2 그 프로젝트, 그것도 지금 정상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원래 쉘이 하던 것이죠. 연산 LNG 1150만 톤, 오일 370만 톤 생산 공급하던 것인데 유크레인 침략 이후에 쉘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즈프롬이 지금 그럭저럭 해왔던 곳인데 정상화시켰다 이런 거고요. 이제 그 사할린 가스2에는 일본의 미쓰이하고 미쓰비시 그 합계 지분이 한 22.5%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 다 이전에 한번 다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2년 초에 한번 다 다루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근데 여기서 여기는 이제 팩트 정리한 것이고요.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이겁니다. 로이터 기사 마지막 한 개 문장. 이거 매우 주목이 됩니다. 아무르 가스 처리 설비 고 활성화되면은 저기서 러시아가 글로벌 헤륨 시장에서 막강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고 한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 문장. 헬륨. 이거 굉장히 중요한 희소 물질입니다. 전략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헬륨. 이 헬륨 조금 더 이제 그 정리를 하면은 헬륨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원소와 거의 화학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단 원자 분자, 지 혼자 홀로 존재합니다. 이런 걸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륨은 다른 화합물을 분해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령 수소 같으면은 수소도 지홀로 지구상에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나 물이라는 화합물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그 메탄이라는 화합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소가 필요하면은 물을 전기분해하거나 메탄, 천연가스를 열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헬륨은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화합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헬륨 그 혼자만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비활성 기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헬륨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거 자연의 저절로 존재하는 것을 수수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즉 헬륨 가스정을 개발해서 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 헬륨은 절대 영도 마이너스 273.15도씨 그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영하 마이너스 273.15도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 그게 절대 영도죠. 절대 그 온도를 올리는 건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는데 내려갈 때는 마이너스 273.15도씨 저 이하로는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온도를 내려가면 다 이제 기체가 액체가 되고 고체가 되는데 헬륨은 절대 영도에서도 고체가 안 되는 아주 독특한 그 물질입니다. 저거는. 그래서 영하 한 269도씨 정도 되면은 액체 헬륨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르에서 이제 액체 헬륨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헬륨을 만들어서 이송 뭐 이렇게 저장하려면 액화시켜야 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또 헬륨 중에서도 헬륨3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성자가 하나 없는 거죠. 헬륨3은 사실상 이거는 지구에 없는 물질입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이 헬륨은 그러니까 대기 중에 헬륨이 존재를 하는데 대기 중에서 헬륨 100만 개를 끄집어내면은 그중에 헬륨3은 2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륨3 어느 정도 있느냐 할 때 2 ppm, p, parts, p, per, m, million, parts per million, 100만 개 입자 중에 2개 있는 게 헬륨3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없다. 헬륨3은 사실상 지구에는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헬륨3을 얻으려면은 대기 중에서 그러니까 헬륨3만 분리 채집할 수가 있는데 마치 대기 중에서 CO2를 분리 채집해 내듯이 뭐 이런 건 하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헬륨3은 너무 비싸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헬륨3은 핵 융합의 원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주에는 수소 다음으로 많은 게 헬륨입니다. 근데 지구에는 매우 희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륨은 화학 반응으로는 생기지를 않고요. 오로지 핵 반응으로만 생깁니다. 핵 반응. 핵 반응과 화학 반응은 다릅니다. 화학 반응 전후로는 질량이 보존이 되는데 핵 반응 전후로는 질량 보존이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하죠, 이거. 그래서 핵 반응 전후로 보존되는 것은 바로 에너지 보존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은 어디에서나 성립한다. 언제나 성립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핵 반응이라는 것은 원자 핵이 부사지거나 원자 핵이 더해지거나 요 두 가지입니다. 붕괴한다는 것은 뺀다는 것이고요. 융합한다는 것은 원자 핵 융합은 더한다는 겁니다. 핵과 핵을 더하게 하는 겁니다. 핵 빼기 핵, 그게 핵 붕괴이고요. 핵 더하기 핵이 핵 융합입니다. 지구에서 자연적으로 핵 더하기 반응은 안 일어납니다. 핵 빼기 반응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핵 빼기가 저절로 일어나면 그게 핵 붕괴입니다. 우라늄이 핵 붕괴하는 것이죠. 방사선 붕괴하는 것이죠. 그러면 방사선이 나옵니다.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나오는데 알파선이 바로 헤륨이라는 겁니다. 알파선의 본질이 헤륨입니다. 이것이 지구에 헤륨이 존재하게 되는 헤륨의 기원입니다. 기원. 매우 중요하죠, 이거. 이거 바로 이거 100만 불짜리 아닙니까? 그래서 헤륨의 본질, 알파선의 본질이 뭐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붙어 있는 겁니다. 전자는 당연히 2개 있겠죠. 이 그림에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성자 1개를 빼기 하면은 그게 바로 헤륨 3입니다. 헤륨 3. 그래서 헤륨 4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100만 개 중에 헤륨 3은 2개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걸 2ppm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구 내부에서 저절로 핵 붕괴가 일어납니다. 가령 우라늄이 자연 붕괴합니다. 우라늄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핵 붕괴가 일어나서 다른 물질로 변해갑니다. 그 과정에서 알파선도 나오고 베타선도 나오고 감마선도 나오는데 그 알파선이 헤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내부에서 헤륨이 만들어져서 이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대기 중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헤륨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수백만 년 동안 세월이 지나면 다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헤륨을 가두어 두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게 바로 헤륨 가스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퍼져나오다가 가령 오일, 가스, 오일하고 가스는 거의 대부분 같이 존재하게 되죠. 오일은 액체 상태로 있고 가스 거기에서 고온 고압 상태니까 그러면 온도가 높으면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온갖 가스가 그게 다 존재하게 됩니다. 온갖 가스가 특히 그 가운데 메탄가스가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헤륨 가스는 메탄가스보다 부피는 더 큽니다. 그래서 메탄가스도 그 지하 공간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헤륨은 갇히기가 쉽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일 그 유정, 가스정에 헤륨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헤륨 가스정의 그 어떤 그 존재 원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헤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산업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고요. 그 희소성 가치를 모를 때는 오일 개발하다가 헤륨이 발견되면은 이거 귀찮다. 불순물에 대해서 다 공기 중으로 갖다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오일 가스전 탐사하다가 헤륨 성분이 많다 이렇게 되면 완전 대박 터지는 겁니다. 왜냐고 하니 제가 산수를 해봤더니 헬륨은 원유보다 대략 한 100배가량 더 비쌉니다. 지금 시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한번 딱 봤더니 금은 헬륨보다 한 1000배 더 비싼 것 같고요. 헤륨입니다. 헤륨과 헤륨3은 완전히 다른 물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헤륨에서 중성자 하나 빼버리면은 헬륨3이 되는데 사실은 이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금은 헤륨보다 1000배 더 비싸지만 헤륨3은 금보다 50배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모든 오일 가스전에 헤륨4가 다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없다는 겁니다. 극미량의 존재를 하는데 일부 오일 가스전에는 그 일부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라늄 광산이 있다든가 아니면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든가 그러면은 어떤 그런 오일 가스전에서는 헤륨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박 터지는 거죠. 요즘 같은 말로 하면은. 그래서 아마도 저 아무르 가스 처리 시설 그 안에 헬륨도 엄청나게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그 헬륨 매장량을 보면 매장량, 생산량, 주요 국가들을 딱 보면은 미국, 카타르, 러시아 요 순서입니다.
미국, 카타르, 러시아. 일단 3등까지만 보면은. 그래서 미국이 세계의 한 3분의 1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거. 그래서 유정이나 천연가스정 중에서 일정 조건을 갖춘 곳에서 헬륨4가 이제 채굴되는데, 우리가 헬륨 그러면 보통 헬륨4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해서 질량수 4, 이렇게 헬륨4 이걸 말합니다. 헬륨3은 특별히 헬륨3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 헬륨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소 한 2%, 2%에서 3%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헬륨 시장의 규모, 총 규모는 대략 한 6빌리언 달러, 60억 달러라고 옥스퍼드 대학하고 토론토 대학 공동 연구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추정해서. 이 정도. 근데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죠. 저거는 그 돈이라는 거는 갖다 매기기 나름이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시장은 더 커지는 거고, 일단 수량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어디에 쓰이는가 많이 쓰입니다. 가령 의료 분야에 다 쓰이는데 특히 MRI 촬영할 때 반드시 필요하고요. 반도체나 LCD 생산 라인에 꼭 필요하고요. 선박 용접할 때 필요하고요. 비행선에 그 가스 주입해야 되는데 수소를 집어넣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수소는 폭발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헬륨은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나 수소 다음으로 가벼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선에 헬륨 집어넣으면 아주 안전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야간 투시 장비, 아주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간 투시 장비. 가령 스페셜 포스, 특수부대, 이거 갈수록 중요하잖아요. 가령 한국에 참수부대 있고 미국에서 빈 라덴 사살한 그 특수작전 수행했던 그런 부대들 엄청 많잖아요. 이거는 특수부대 어떤 그 작전에 한번 들어가면은 그 국가, 미국의 특수부대 작전 들어가면은 미국의 모든 국가 자본 그 부대에게 총동원되죠. 안지 소규모 부대이지만 미국의 총 자원, 인공위성까지 우주 군대까지 자본이 총동원돼서 그 특수작전을 수행하니까 그 소규모 부대가 어떤 적국 전체 군대를 완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헬륨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관련 없으면 제가 얘기를 할 리가 없죠. 특수부대 작전은 야간에 시작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 야간이 뭡니까? 안 보이잖아. 적은 볼 수가 없는데 스페셜 포스는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야간 투시 장비인데 그 핵심 물질이 헬륨이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공은 헬륨 1년에 한 4,300톤 소비합니다. 그런데 생산은 1년에 한 20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공이 만든 저 헬륨 품질은 쓸모가 없어요. 조악합니다. 아직은. 그래서 과거 그때 트럼프하고 한창 싸우고 할 때 중공이 히토류 무기화하려고 난리치길 때 중공 히토류 무기화 불가능하다. 저는 그런 입장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중공이 히토류 무기화하면 미국이 헬륨 무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겠네요. 한국은 1년에 한 2,300톤 헬륨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매장량은 어떤가? 현재 알려진 건 한 43억 큐빅미터 된다고 하고요. 캐서 헬륨 자체만 보관하고 있는 게 한 6.8억 큐빅미터 된다고 합니다. 미국. 근데 세계 현재 소비량은 한 2.3억 큐빅미터라고 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세월이 갈수록 헬륨 부족 사태 벌어질 수 있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헬륨 부족 사태 벌어지기 전에 가격은 계속 폭등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헬륨 가스전 찾기 경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천연가스정에서 헬륨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헬륨이 발견된 게 헬륨 비중 한 15% 됐다고 합니다. 통상 헬륨 농도는 수 프로 이내라고 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제 천연가스 찾으면서 헬륨도 찾아내야 한다. 이런 시대가 오지 않겠나 이런 뜻이죠. 여기까지만 딱 보면은 아무르 GPP 가스 프로세싱 플랜트 저거 완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럴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아무르에 있는 그 천연가스도 좋죠. 헬륨가스 좋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바꿀 수 있어야 좋은 거 아닙니까? 돈은 어디 있습니까? 시장에 있잖아요. 시장에 들락날락 하려면 그 열쇠 누가 쥐고 있습니까? 시장의 문을 열기 위한 그 비밀번호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 비밀번호 누가 통제합니까?
예. 그래서 푸틴이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르 GPP의 저 황금가스, 그 대표적인 게 천연가스하고 헬륨가스가 황금가스 아닙니까? 저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 EU에서 쫓아낸 러시아 가스를 아시아 시장에서는 쫓아내지 못하겠습니까? 아무르의 헬륨가스 좋은데, 그러나 러시아 헬륨가스 없어도 서방 시장 돌아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예, 지장 없습니다. 다른 데서 또 찾아내면 된다 이겁니다. 예, 헬륨3이 없는 것이지 헬륨4는 찾아보면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르 그 천연가스의 헬륨가스, 천연가스하고 헬륨가스 저거 가령 한 100년간 땅에 묻어둬 버리는 거죠. 안 쓰는 거죠. 마치 지금 저 야말반도에 천연가스 묻어버리듯이. 예? 그래서 러시아가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사용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한 100년 묻어뒀다가 100년 후에 사용하면 되잖아. 예, 지금 쓰나 나중에 쓰나 뭐 쓰는 건 마찬가지인데 아닙니까? 헬륨3은 사실상 지구상에 없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러시아에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요 약간 얘기가 다른 얘기인데요. 요거는 헬륨3의 용도는 땔감입니다. 땔감. 저 본질이 땔감이고요. 근데 땔감은 지금 많잖아. 꼭 뭐 헬륨3을 땔감으로 써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헬륨3이 땔감이라는 것은 핵융합의 원료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일종입니다. 예. 헬륨3이 있으면 헬륨3을 핵융합 그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헬륨3 없어도 핵융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적인 핵융합은 가벼운 원자 핵을 더하게 하는 겁니다. 핵과 핵을 더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질소하고 수소를 더하면은 그 암모니아 되는데 그렇게 분자를 더하는 게 아니고 핵과 핵을 더해야 하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 핵과 핵을 더하는 거. 예. 그래서 가벼운 핵과 핵을 더해서 더 무거운 핵을 만드는 게 핵융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태양이잖아요. 태양은 핵융합이잖아요. 근데 지구상에서는 인공적으로는 자연적으로는 일어나지를 않고요. 인공적으로 핵융합을 하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죠. 실증노를 만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 핵융합을 하려면은 그걸 하면은 원자력 발전보다 더 많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려는 거죠. 남는 장사니까. 집어넣는 에너지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니까 남는 장사니까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가벼운 원자를 가지고 핵융합을 해야지. 가벼운 원자도 못하는데 무거운 원자로 할 수가 없죠. 가벼운 원자 대표적인 게 수소고요. 그 다음에 헤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인간이 알아낸 핵융합 이론 4가지가 있습니다. 1번 중수소 더하는 거, 2번 중수소하고 삼중수소 더하는 거, 3번 중수소하고 헬륨3을 더하는 것, 4번 헬륨3과 헬륨3을 더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중수소하고 삼중수소 더하는 방식이 기술 발전이 제일 많이 되어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더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중수소가 그렇게 비싸다는 겁니다. 삼중수소 그렇게 비싼 겁니다. 예. 그러면 일본은 그렇게 비싼 걸 왜 저 후쿠시마에 있는 그거를 내다 버리는가? 그거 비싼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적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분리 수거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내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삼중수소 내다 버려도 아무 문제 없다고요. 근데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중수소, 삼중수소 방식 이게 좋은데 그러면 왜 헬륨3을 사용하느냐? 헬륨3을 사용하면은 핵 폐기물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륨3과 헬륨3을 이용해서 핵융합을 하면은 핵 폐기물이 아예 안 나와 버리니까. 근데 여기는 처음에 투입되는 에너지가 너무 훨씬 많이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핵융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항상 고온 고압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 고온 고압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온 고압이라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온 고압. 그러니까 고온 고압을 만들려면은 돈이 왕창 들어갑니다. 이 경제성과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수소, 삼중수소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고온 고압 상태가 돼야지 헬륨3과 헬륨3을 더하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헬륨3이 지구상에는 없고요.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러니까 지구상에 없는 헬륨-3이 러시아에도 당연히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UN 레졸루션을 생각해 봅니다. 북한을 제재하는 UN 결의안, UN 레졸루션. 이거 국제법 질서입니다. 예, 질서입니다. 법 질서예요. 예, 이 질서를 만들고 유지할 책임이 UN 회원국에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공하고 러시아에는 더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히 푸틴이 대놓고 국제법 어기고 깽판 친다겠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과 무기거래 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게 법 질서입니다. 예? 그래서 연일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엄중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절대 빈말이 될 수가 없겠죠, 이거. 예? 빈말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문제는 저 이제 지금 무기거래 하려고 지금 지금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북한과 러시아는 대가 치를 수밖에 없다. 예, 이건 확실한데 문제 이제 어떤 경로를 그릴까? 요거는 두고 봐야겠죠. 예, 아주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 가능성을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푸틴과 정은이가 그들의 국내법을 위반한다면 그것은 일정 부분 국내법 절차에 따르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 예. 예? 국제사회에서는 저것들 알아서 제가 알아서 해라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러나 저 둘이서 국제법을 어긴다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죠. 이거는 국제법 집행 누가 합니까? 예. 패권국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국제법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지배에 푸틴과 정은이도 절대 예외될 수 없고요. 결국 순차적으로 제재가 가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게 바로 경제 제재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 아니냐. 끝이 어딘지는 모른다 이겁니다. 예. 예.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할 때까지 제재는 끝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예. 이걸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UN 상임이사국 체제 저거는 2차 대전의 낡은 유물이라고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예, 낡은 유물입니다. 낡은 유물이니까 이제 낡은 유물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 박물관에 있어야죠. 바꿔야 한다 이겁니다. 체제를. 저는 그런 입장인데 근데 여기서 지금 중공하고 러시아가 자신들이 만든 UN 결의안도 스스로 준수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사실상 존재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상임이사국 체제 전면 개편의 필요성 더욱 높이게 되지 않을까. 예. 결국 러시아하고 북한 간의 무기 거래 이것은 앞으로 이 상임이사국 체제도 개편시키는 그런 방아쇠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앞으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